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작가님. 네, 네, 저는 웅달책방의 강영만 팀장이라고 합니다. 신민철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운영하고 있는 철이형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월 16일 새벽부터 좀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지금 뭐 6만 5천 달러?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등한 걸까요? 네, 일단 어제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이 딱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전체 CPI, 헤드라인 CPI가 기존에 몇 달간 상승 추세였는데, 그게 다시 하락 추세로 방향을 틀었고,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던 근원 물가가 이제 이번에 0.2%포인트 조금 의미 있게 하락을 했죠. 물가가 좀 나왔다는 거. 특히 지금 시장이 가장 염려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 물가의 경우에는 지금 몇 달 동안이나 거의 반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가 오히려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더란 말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하지만 그게 다시 하락으로 바뀌었고 근원 물가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그게 다시 하락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CPI가 시장이 딱 원하는 대로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이 환호를 한 거고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약간 갈색 가까운 금색 가까운 색깔이 이제 상품 가격이고 여기 짙은 파란색이 주거비고 요 연한 파란색이 서비스 물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품 인플레이션은 이미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지금 이제 시장을 괴롭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 5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인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물가의 그가 높은 고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주거비가 안 떨어지냐고 하면은 요 빨간색 선이 신규 임대료고 요 주황색 선이 CPI에서의 주거비거든요. 근데 보시면 신규 임대료는 이미 2년 전에 정점을 찍고 하락을 했어요. 근데 주거비는 CPI에서의 물가 지표에서의 주거비는 거의 1년 이상 더 뒤에서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신규 임대료가 갱신됐다고 해서 이미 기존에 계약을 했던 계약자들의 임대료가 하락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계약 기간을 다 끝내고 새로 계약할 때나 돼서야 이 낮아진 신규 임대료가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CPI에서의 임대료는 이 지연이 좀 발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OER이라고 부르는 이게 자가주거비거든요. 자가주거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집을 내가 살고 있는데 만약 이거를 내가 살지 않고 누구한테 빌려준다면은 얼마에 빌려줄까? 라고 하는 게 자가주거비예요. 왜냐면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도 어쨌든 주거비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그 세이브한 주거비만큼을 물가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규 임대료보다 자가주거비의 비중이 CPI에서 3배나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주거비가 물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신규 임대료가 급등을 해도 자가주거비는 한참 뒤에야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신규 임대료가 급락을 해도 자가 주거비는 한참 뒤에야 내리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신규 임대료의 경우는 실제로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가격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자가 주거비는 설문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에게 당신이 집주인인데 만약 이 집을 그냥 누구한테 빌려준다면 얼마에 빌려주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실제 거래인 계약인 신규 임대료보다 반응이 훨씬 느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현실과 좀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CPI에서의 주거비는 신규 임대료보다 더 뒤에 1년 이상 지연돼서 발생을 하는데 신규 임대료보다 훨씬 큰 비중을 가진 자가 주거비는 신규 임대료보다도 더 뒤에 늦게 하락을 시작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CPI에서의 주거비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거의 앞으로도 한 반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임대료보다도 자가 주거비가 훨씬 더 뒤늦게 떨어지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주거비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물가가 조금 천천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신규 임대료도 그다음에 자가 주거비도 하락 추세를 완전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된 게 서비스 물가란 말이에요. 서비스 물가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지난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분위기가 한번 바뀌었어요. 이번 CPI 이후에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 지지난주에 분위기가 바뀐 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입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분위기가 왜 바뀌었냐면 고용이 많이 약해졌어요. 지난달에 31만 건이 넘었던 고용이 17만 5천 건으로 예측치보다도 훨씬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도 올랐고요. 임금 상승률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줄고 실업은 늘고 임금 상승률은 떨어진 거예요. 고용과 관련된 모든 게 약해진 거죠. 고용이 이렇게 약해지면은 서비스의 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서비스를 누가 제공해요? 로봇이 제공하나요? 지금 우리 아직 AI 시대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물가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해요. 그런데 고용이 약해졌다는 것은 곧 인건비의 하락을 얘기하죠. 실제로 시급 상승률이 그동안 계속 0.3에서 0.4% 전월 대비로 올랐었다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0.2%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확실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고용이 약화되면 임금도 하락한다. 임금이 약화되면 서비스도 하락한다. 그러니까 주거비도 하락이 예정되어 있고 서비스도 고용이 약해지면서 하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앞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왜 이런 기대가 생기면 시장이 상승을 하냐? 간단하죠. 금리 전망치가 내려가요. 왜냐면 그동안은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못 내렸는데 돈을 못 푼 거죠. 물가가 안 그래도 높으니까. 근데 이제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금리를 낮출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좀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메이저 의견이 됐고 이후로도 두 달마다 한 번씩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내년 3월이면 지금보다 3단계나 금리가 내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상승한 데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트리거가 되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이 고용이 약화되면 물가가 좀 높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이미 밑밥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양대 목표가 있는데 하나가 물가 안정이고 하나가 고용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나빠지면은 물가가 높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미 FOMC에서 고용이 약화되면은 물가가 좀 높더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딱 며칠 뒤에 거의 하루 이틀 뒤였죠. 에 고용이 약화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생겼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물가까지 낮게 나온 거예요. 지금 고용이 약해지면 물가가 다소 높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물가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졌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가 생기면서 지금 시장이 올랐고 그래서 덕분에 지금 미국 주식이 3대 지수가 오늘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이게 다우고요. 그 다음 이게 S&P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직전 최고가도 넘겼고 이제 직전 종가 기준 최고가도 이미 어제 넘겼죠. 그 다음에 이거는 2년 전의 최고가고 그러니까 완전 최고가 영역을 지금 오늘 딱 벗어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3대 지수가 동시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상승장이 아니면 이런 강세는 안 나와요. 3대 지수가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건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강세장,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런 무빙이 오늘 나왔다는 거가 굉장히 인상 깊고 근데 주식만 지금 강한 게 아니에요. 주식만 강한 게 아니라 이게 금이거든요. 금도 보시면은 거의 최고가, 여기가 사상 최고가 영역인데 지금 거의 최고가죠. 그 다음에 은 보시면은 은도 지금 여기가 52주 최고가인데 넘겼죠. 금과 은도 최고가를 넘겼고 그 다음에 이건 채권인데 채권도 보시면은 크게 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다 오른 겁니다. 주식도 오르고 상품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오늘 최고 저가가 6만 1,000달러대예요. 1,200달러 수준인데 네. 하루 만에 6만 6천 달러 중반대까지 최고 가격 기준으로 하루 만에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거의 8% 오른 건가요? 그렇게 올랐고 뭐 지금은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만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당연히 이제 어제 싼 가격에 사서 차익을 얻은 트레이더들, 단기 투자자들은 지금 팔겠죠. 그러다 음. 보니까 뭐 나오는 조정이고 뭐 이것은 당연한 거고 어쨌든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그다음에 뭐 상품, 채권 뭐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고용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좀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의 그 0%대의 그 저금리 시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작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일시적이지는 않을까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통화량이 통화 유통량이죠.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초에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 시점에 와 있냐면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양전한다 그러죠. 우리가 감소세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들어서기 직전에 있습니다. 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이게 지금 한두 달 지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미 이제 양전됐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소하던 통화량이 바닥을 찍고 이제 증가하려는 타이밍으로 와 있어요. 그럼 왜 지금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다 오르고 있냐? 간단하죠. 결국 시소, 저울이랑 비슷한 겁니다. 화폐 가치와 그 달러로 화폐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저울 관계를 이루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은 오르고 화폐 가치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수록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지금 화폐 가치의 하락이 다시 이제 진행하기 직전에 그런 유동성이 증가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코 일시적인 게 아닌 게 유동성에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클이 뭐 기본 한 4, 5년 정도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돼요. 근데 그런 유동성의 이 상승 사이클이 지금 상승 추세로 막 접어든 입구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떤 모양을 그리겠어요? 지금 여기 정도에 있는 거예요. 과거로 어, 돌아가면. 7년 전, 네. 8년 전으로 돌아가면 요 지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초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이제 막 하는 거고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제부터 하는 거고 미국만 하는 게 아니죠. 유럽은 지금 미국보다 먼저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한국도 지금 10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계속 동결 못하죠. 미국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할 거고 중국은 이미 약간의 했죠. 금리 인하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글로벌적으로 이번 연도부터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확장이 시작되는 유동성 사이클의 초기 입구 부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이 영향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전개되는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모든 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네. 왜냐면은 이 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비슷한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상품 자산이죠. 금 가격의 95%는 구매력 저장 수단이에요. 나머지 뭐 공업용이나 의료용으로 쓰인 거는 금 가격의 5% 정도밖에 안 되고 금의 시가총액 한 13조에서 15조 달러의 95%는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95%도 아니죠. 그냥 100%예요. 100% 구매력 저장 용도고 또 금보다 시가총액이 10분의 1도 안 되죠. 훨씬 더 작은 자산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과 비슷하게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시가총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자산이다 보니까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과 유동성의 인과관계는 정말 명확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가격이 상승하다가 유동성이 하락하는 사이클에 하락하죠. 상승하는 시기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시기에 하락하죠. 상승하는 시기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시기에 하락하죠. 명확하게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번 사이클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상승하는 걸로 보이나요? 아니요, 옆으로 이동하는 예, 걸로. 횡보죠. 근데 과거 사이클들은 사이클 상승기에 항상 유동성이 상승했죠. 네. 이번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유동성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이 시작됐던 사이클이에요. 이유는 이제 ETF 때문이죠. ETF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유동성 확장 없이도 가격이 상승한, 심지어 그냥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유동성 증가가 없는데도 가격이 상승한 데 이어서 심지어 역사상 최초로 반감기 이전의 전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한 사이클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유동성 확장까지 조만간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 신민철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인터뷰에서 신민철 작가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심하게 급등을 빠르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이클이 단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나타난 상승 같은 경우는 문제 없는 상승일까요? 네, 뭐 하루 정도 많이 오른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다음 주에 PC가 발표되는데 PC가 예상보다 높으면 또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이번 사이클이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에 도달한 최초의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이클들은 이 지점에서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반감기 지나고도 몇 달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서. 그런데 이번에는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빠르다 보니까 어, 이번 사이클은 원래 사이클들보다 훨씬 빨리 사이클이 끝나는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제기되었던 거죠.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다시 원래 속도로 약간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빠르게 정고점에 도달했지만 그 이후로 아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반감기, 여기가 반감기인데 반감기를 지날 때까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사이클들의 속도와 똑같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기존의 사이클들도 보시면은 여기 반감기 이후에 바로 가격이 올랐던 게 아니죠. 그렇죠? 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공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이후에 급등을 했던 거죠.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인데요. 반감기, 여기가 반감기예요. 반감기 이후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의 딱 평균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전 사이클들의 흐름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비정상적으로 빨랐던 속도가 정상의 속도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상 속도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올라서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도 어렵죠. 또 고점에 이제 잘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질 테고. 하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없어질 거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길지가 않아요. 1년의 하락장과 3년의 상승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3년의 상승장, 그 다음에 1년 하락하고 3년 상승장, 1년 하락하고 3년 상승장인데 이제 딱 중간 정도 와 있죠.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지나서 이제 남은 기간이라고 해봐야 뭐 1년 반 정도예요. 이 3년의 상승장도 이미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항상 이렇게 가격이 직선적으로 오르지 않고요. 포물선 상승을 해요. 포물선 상승. 이게 지금 로그 차트라서 그렇지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보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몇 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포물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 이후에 나옵니다. 지지난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후에만 30배가 올랐고 지난 사이클에서도 반감기 이후에만 8에서 9배가 올랐어요. 이렇게 항상 이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반감기 후반전이라 그러죠. 정확히는 반감기 후반전에서도 페이지 2, 이건 제 책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써놨죠. 페이지 2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시점으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 단계, 입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세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오른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조정은 언제나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조정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번 강세장에서도 뭐 20% 30% 하락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4개월 동안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오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르다가 이제 막 두세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반감기 전후로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 4개월 정도의 횡보이고 여기도 보시면 5개월 정도 횡보예요. 그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이제 막 2, 3개월 정도 횡보를 하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이미 알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날 건데 문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상승할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3개월 횡보하고 상승할지 4개월 횡보하고 상승할지 5개월 횡보하고 상승할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보지 마시고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몇 개월 횡보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 사이클은 길어야 3년 상승장에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1년 이상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한다는 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확한 출발 시점을 알 수 없고 출발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급격한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발 타이밍을 보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미리 들어가 계셔라. 미리 들어가서 그냥 안전벨트 매고 가격 변동은 그냥 무시하세요. 음. 우리는 사이클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적 가격 무시하시고 그냥 안전벨트 매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때 되면 출발합니다. 그게 투자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적립식으로 사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